과학톡 최미영입니다. 하늘에서 선물을 주는 건 산타클로스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첨단 기술을 탑재한 드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드론 택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신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산업과 드론 택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 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함께 드론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라고 불리는 드론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드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드론을 지상에서 원격 조정기로 조정하거나 미리 프로그램화된 경로를 따라서 비행 또는 AI 기반으로 자동으로 비행하면서 이제 자율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면은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기체를 드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드론이 더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많은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장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드론을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대중화가 많이 됐고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방사선이 오염된 그런 장소 같은 거를 이제 서베이를 할 때 실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의 대가 박사님께서 좀 더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 하면 탐험이죠. 네. 네, 너무 활용 범위가 많은데 뭐 이를테면 단순히 비행해서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운석도 드론이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또 화산에 가서 용암 샘플을 수집할 때 사람이 가면 위험하니까 길을 줄게 내리틀어서 그걸로 샘플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내년에 화성으로 발사하는 새로운 탐사 로봇에는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장착이 돼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처럼 뭐 탐험은 거의 드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TV나 드라마, 뭐 예능 프로 같은 데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작년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드론 1,300대, 1,218대라고 하더라고요. And not only are the Olympic rings formed in the snow, they're formed in the sky. 이 정도의 드론이 한 번에 운행을 해서 그런 아주 거대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게 기억이 남거든요. 또 최근에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100대를 이용을 해서 3.1절 기념식에 또 드론을 활용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대한 이제 특별한 행사에 특히 이제 최근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오늘 뭔가 드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패널로 참석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 녹화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드론 하면 사실은 아까 최은정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촬영용 드론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거든요. 드론 어떻게 개발이 되기 시작했나요? 드론의 기원을 좀 설명드리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35년경에 미국의 해군 제독이 영국에 가서 실제로 이제 무인기가 날아가고 사격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걸 직접 봤습니다.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미국에 돌아와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드론 이름이 여왕벌입니다. 근데 개발한 다음에 여왕벌이랑 반대되는 개념의 이제 수컷벌. 영어로는 이제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네이밍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사실 요즘에는 드론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뭔가를 배송할 때나 이럴 때도 드론이 사용이 되잖아요. 실제로 피자를 배달할 때도 드론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드론 택배는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나요? 먼저 피자 드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홍보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피자로 드론을 배송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드론으로 직접 피자를 배달한다면은 그 배달원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도심지에서 퀵 서비스를 드론으로 대체한다. 그런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차량 낭비를 갖다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드론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에너지 절감 효율이 한 90% 이상 더 달성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드론 택배라고 하는 게 어쨌든 피자 배달을 하면서 그 홍보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드론 택배 서비스의 그 연구 동향이라고 할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어디쯤? 드론 택배 분야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그 큰 회사 등에서 이미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 취미용 드론에서 선점을 했지만 이제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태동기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아마존이나 독일의 DHL 같은 글로벌 유통 물류 기업들이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막 이제 운영 환경을 만들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정사업본부나 택배사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각국 나라에서 시장이 열길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정 드론 배송 시스템이 사실은 시범 운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와 같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많은 자동화 기술, 최적화 기술의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2015년경에 우리나라 이제 유일한 도서상강까지 물류망을 갖추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드론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물류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보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도서상간 지역의 두 곳의 테스트를 구축해서 시험 테스트를 했고요. 2017년도에 들어서 전라남도 고흥에서 왕복 8kg 드론을 물품을 싣고 시범 운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2018년도 8월에 영월 우체국에서 별마로 천문대까지 왕복 4.6km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시범 운영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영월에서 시범 운행을 하셨다고 하셔서 사실 천문대를 올라가는 길이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라 험난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택배를 뭔가 받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그 시범 운영한 게 빨리 된다고 하면 정말 산간 오지 도서 산간 지역에는 정말 반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별마로 천문대까지 이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는 눈이 쌓이면 거의 못 올라갑니다, 차가. 그럴 때 이제 택배를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주면은 아주 편리하겠죠. 생필품 같은 것들. 맞습니다. 네. 네, 박사님. 보통 이 드론 택배라고 얘기하면 이 드론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그 짐을 멀리 배달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데, 네, 어떤가요? 배송용 드론은 많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성능이 좋다고 보는 이제 모델을 살펴보면은 지금 반경 10km를 10kg 무게를 들고 배송하는 게 현재 이제 한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배터리 성능 한계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100kg까지 들 수 있는 드론도 만들었는데요. 택배용이랑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는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3배, 4배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택배를 주문하면 싫어하는 택배 혹은 붙이거나 배달하기 어려운 택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수라든가 쌀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택배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게 제한도 있고 크기 제한도 있어서 아마 저희가 흔히 이렇게 택배로 주고받는 것들보다
제약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주로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도서상관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도서상관 하면서 생필품이라든지 긴급품 그런 걸 중심으로 먼저 이제 그 급할 때 빨리 보내주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되면은 그걸 이제 도심지까지 이제 가져와서 결국은 미래에는 고객이 베란다에서 직접 소포를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이게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소포나 물건들도 쉽게 포장이 자동으로 되고 드론까지 적재가 돼서 배달까지 되는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택배라고 하면 요즘에도 이제 그 총알 배송 혹은 뭐 당일 배송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드론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배송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시범 운영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전라남도 고흥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하루에 등란도까지 배가 한 편이 들어갑니다. 우체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선착장으로 가서 이제 배로 보내서 이제 다시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 드론 날리면은 10분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린 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혁신적인 기술일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뭐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꼭 빨리 매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드론이 비행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택배 차량 위에다가 드론을 싣고 다니면서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돼서 거기서 이렇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혹시 가능할까요, 목사님? 지금 연구 계획에 이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텐데 차량에 그 드론을 탑재하고 자동으로 이제 차량 지붕에서 이륙해서 목적지에 간 다음에 다시 차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이제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택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요즘에는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집 앞에 놔줘야 되잖아요. 그럼 드론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택배를 놓고 가는 그런 스팟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건 현재까지 이제 배달 체계 없는 이제 드론 배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요 거점마다 이제 저는 이제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드론 터미널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서 안정적으로 드론이 착륙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배터리 충전 시설부터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목적지가 이제 될 것 같은데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제 착륙이 돼야 돼서 그거는 주요한 이제 그 뭐 마을회관 앞이나 그런 데다가 이제 놓고 이제 한 분이 가셔서 이제 단체를 꺼내서 이제 마을로 나눠주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 택배함이라고 있잖아요. 무인 택배함을 활용한다 그러면 무인 택배함 지붕에 드론이 착륙해서 물건을 자동으로 쫙 꺼내준다면은 쉽게 고객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타 할아버지처럼 지붕에 가지고 가주는. 떨어뜨려서. 네. 지금 저는 드론을 제가 본 거는 조종을 하는 드론을 봤었거든요. 근데 배송을 하는 드론은 경로를 입력해주고 자율주행하는 건가요? 그 자율보다는 이제 자동 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목적지, 출발지, 고도까지 딱 다 정해놓고 그 경로대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드론이 이륙하고 비행하고 착륙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이제 처리를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통신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좌표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실시간 관제를 위해서는 통신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뭐 배송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손으로 만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그 택배용 드론이 많아지면 이게 하늘도 되게 트래픽이 생길 텐데 근데 이게 한 건가요, 근데? 미래는 가능해질 겁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네. 정부 각 부처에서 네. 드론 관제 시스템, 드론을 갖다가 모든 드론을 이렇게 비행 시간을 알려주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한다면 미래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소프트웨어, 네. 그다음에 임무 소프트웨어 등도 이제 표준화해서 널리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 더 편하게 쉽게 개발이 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 배송이라는 것은 드론에 장착된 장비 말고도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한가요? 네, 많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드론의 물건을 접수받고 처리할 수 있는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면서 관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이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처리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럼 제 택배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겠네요, 실시간으로. 당연합니다. 관제 시스템에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드론이 비행하는 게 다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경로를 이탈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관제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드론들이 워낙 저가의 고성능의 드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GPS 센서를 탑재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정밀한 위치를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전파 방해나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전파 방해 같은 경우가 이제 남아있는 기술 개발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게 그 중간에 그 물건이나 이제 그 물건이 들어간 이제 드론을 해킹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한 기술이 많은 나라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게 아무런 미래에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 물건에 혹시라도 이상한 걸 넣어놓고 해킹해서 어디다가 떨어뜨린다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 걸 막는 기술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제 그 방사능이 오염된 흙을 그 총리 관저에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테러처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그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아마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중앙에서 관제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식의 관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방사능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론의 방사능을 탐지하는 시설 탑재해가지고 날려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갖다 답을 관제 시스템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관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즉각으로 거기서 알리고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드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파, 간섭파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례로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사실 시범 공역이라고 드론을 안전하게 날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그 드론을 날리고 옆에서 날리는데 갑자기 드론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고민을 하고 확인해 봤더니 전파 간섭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한다거나 이제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서 할당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작년에 그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 날던 드론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일대 자기장 지수가 되게 높아서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 아주 크게 미칩니다. 저희가 그 드론을 날리기 전에 각 거점마다 자기장 체크는 꼭 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높으면은 거기 지역에서는 아예 이제 드론을 안 날리고 지금 있습니다. 이 드론을 날릴 때 일반인이 날릴 땐 따로 허가를 좀 받아야 되죠. 네, 팀용 드론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금지구역 외에서는 날릴 수가 있는데 12km 이상에 대한 이제 드론에서는 승인 요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비행을 해야 됩니다. 뉴스 같은 것들 보면 그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개인 취미용 드론 날리는 거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외국 사례랑 비교해보면 좀 어떤가요? 외국도 유사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더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규제가 심합니다.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완화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동일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미국의 아마존이 그 택배 배송을 최초로 성공한 게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영국에서 한 겁니다. 저희 집에도 드론 한 대가 지금 창고에 안에 있는데요. 저희 집에도. 네, 사실은 마트에 가면 굉장히 싸고 좋은 드론들을 살 수는 있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어디 날릴 데도 없고 연습을 할 공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뭔가 법과 규제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드론을 날리게 되면 뭔가 피해가 됐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드론에 대한 규정은 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완화시킬지 단계적으로 그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제 보험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인명사고가 난 거는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제 비행 가능 지역, 금지 지역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그 지금 현존하는 드론 중에서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드론은 고도가 얼마 정도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상업용 드론은 이제 150m까지가 이제 고도 제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날라야 되고요. 물론 이제 특정 그 시범 공역에서는 네. 영월 같은 경우는 450m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제한 하에서 안전적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응급 상황이다 이럴 때면 더 높이 뛸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는 뭐 긴급 상황 때는 이제 하게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 아직은 기준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벽하지 않은 단계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규제안도 지금 다 이제 부처별로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만들어지면은 예,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중국의 뭐 과학기술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고 뭐 중국이 최근에는 달 뒷면에도 착륙을 하고 이게 달 착륙이 우주 탐사에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들었거든요. 해외 기술은 어떤가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가장 무섭죠. 제 입장에서 기술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데 그 이유는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중국의 이제 DJI 같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지만 해도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집중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취미용 시장은 사실은 전 세계 80% 이상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그나마 IT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인 IT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상업용 드론입니다. 그 중에 비과시권을 비행하면서 모든 기술이 이제 합축된 그런 이제 그 분야가 저는 이제 드론 배송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이 탑승해서 비행할 수 있는 드론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박사님. 네. 네, PAV라고 부르는 이제 드론인데요. 네. 예, 뭐 중국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실은 아직은 테스트 단계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이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조만간 미래에는 가능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걸로 조종하는 기술을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행 제어 장치 이런 핵심 부품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드론 기체에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핵심 부품들에는 이제 모터, 프로펠러, 전장품, 배터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재에는 드론 전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론 전용으로 만들면은 내구성이 이제 확보되고 더 신뢰성 있는 기술 개발이 될 거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문 기업들에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배터리도 국산화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먼 거리까지 비행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분야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야에 이제 녹여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업용 드론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산불 사고가 크게 났죠. 그 산불을 진화하는데 드론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밤에도 드론이 수시로 날아다니면서 진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양식장 피해를 뭐 확인한다거나 농업용으로 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드론이 많은 걸 앞으로는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시장성을 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 통신 기술과 IT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키로 하고 드론에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많은 기술이 포함됩니다. 정밀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기술, 햇빛 이동 기술, 그다음에 이제 자가 진단 기술 등이 다 포함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지금의 친명 드론 시장은 이제 석권한 중국에 이어서 상업용 드론도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그 연구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 영상 처리 햅틱 이동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영상 처리를 통한 회피 기동은 전방에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영상으로 판독을 해서 그게 이제 어떤 물체다, 거리가 어떻게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로 앞으로 이제 아주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상에 착륙할 때에 사실은 현재는 고도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상에 있는 바닥을 인식하면서 고도가 얼마큼 돼 있다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드론이 단순히 그냥 하늘을 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기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박사님, 이제 드론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행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드론을 이제 이륙을 시켜서 뭐 좀 하려고 하면 드론이 다시 착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걸 관해서 뭐 사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뭐 유선으로 전력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뭐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도 있고 배터리를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그 드론 기체에 최적화된 게 현재는 이제 배터리라서요. 배터리를 탑재해서 하면은 최대한 30분 정도는 날릴 수가 있고요. 이제 미래에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키로 이제 떠오를 겁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한 드론이 이제 사용된다 그러면은 거리는 뭐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더 무거워가지고 실 수 있는 이제 무게가 좀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그 한계인데 그것도 많은 이제 드론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도 같이 해서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드론 산업이 드론 배송을 넘어서 어디까지 진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뭐 아직은 뭐 배터리 성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리나 이제 비행 시간이 분명히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더 이제 뭐 최적화되고 이제 부품들이 성능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멀리 많은 걸 싣고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건 좀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이제 도사상강 같은 지역에서는 2022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쉽게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심지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2025년 되면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당연히 법제도가 따라줘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수중에서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케이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봤더니 그냥 하늘을 날던 드론이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속을 비행을 하던데 그런 것들은 뭐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수중용 드론도 이제 개발 단계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시장이 많죠.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게 잘 되면은 저도 너무 좋겠습니다. 약간 과학기술 분야 관점에서는 좀 어떤 그 활용이 좀 가능할까요? 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많다고 보고요. 그 부품 하나만 개발하는 것도 그게 이제 부품 하나가 아닙니다. 배터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모터도 마찬가지고 프로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다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중화 작업부터 방수 처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쉽지가 않은 기술들이고요.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산업적으로 보면은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 설명했지만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산불이 났다는 감시뿐만 아니라 즉각 가서 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향후에는 드론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이제 지금 많은 군인분께서 이제 고생하시면서 지키고 있는데 이제 드론이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활용할 때는 많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없던 기술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연구를 하시다 보면 정말 좀 막막한 순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좀 슬럼프를 겪는 순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요? 드론 배송을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몇 년 전인데 그 당시에서 이제 시작 단계였습니다. 어디서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부품 고장이나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분다거나 아니면 고도에 대한 오차가 좀 생겨가지고 드론을 추락시킨 경험이 좀 몇 차례 있습니다. 드론 한 대가 꽤 비쌉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범용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연구를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이 많죠. 왜 그러냐면은 뭐가 이상이 생기면은 그 원인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모든 테스트를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에너지도 낭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원인을 딱 찾고 해결되는 순간에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 우주에는 각 나라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요. 이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경 지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경계를 넘어갔을 때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뭔가 이런 것들도 국제법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제가 법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뭐 어떻게 고의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막는 방법이 이제 드론을 잡는 드론을 이제 맞는 시도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공격용 드론이 오니까 뭔가 지상에서 총호를 발사하니까 그게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 일부는 그렇게 가능하죠. 네. 드론이 날라온 거는 궤적 같은 걸 보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이제 밤이나 네. 이럴 때 이제 몰래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응책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드론 조종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뭐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더 박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하시려고 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신가요? 하드웨어 쪽이신지 소프트웨어 쪽이신지. 저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제 시스템을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핵심 기술, 영상 처리를 통해서 회피 기동을 한다는가 아니면은 부품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족보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 장애 대응 기술 등을 이제 연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사님, 그 요즘에 이제 드론 기술 중에 드론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드론에 로봇팔을 단다든지 로봇이랑 드론을 같이 복합을 해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로봇 쪽도 같이 연구를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제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드론에 뭘 하나 달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페이로드가 무거워질수록 뭔가를 더 최적화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안 달라고 노력합니다. 센서도 앞으로 이제 드론 관련된 센서 기술이 정말 핵심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왜냐면은 가볍고 초소형량으로 이제 싸게 만든 센서를 탑재해야지 이제 드론이 성공합니다. 드론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꼭 필요한 첨단 기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방금 얘기하시는 뭐 센서 기술이라던가 어떤 기술들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물론 센서 기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초소형으로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통신 기술. 앞으로는 5G가 계속 이제 진화가 될 텐데 5G 기술이 이제 도입된다는 말은 영상이 현재까지는 좀 끊깁니다. 그럼 끊기지 않고 관제 시스템에서 곧바로 받아서 대응을 할 수가 됩니다. 그런 이제 통신 기술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기술이죠. 어떻게 하면 부품 같은 걸 갖다가 이중화 작업을 한다거나 방수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녹여 넣어서 그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우정기술연구센터에서는 향후 어떤 연구를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이제 드론을 100%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개런티하는 기술 개발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밀하게 안전하고 착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대응하는 거, 앞에 갑자기 물체가 나타날 때 피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시간이 가면은 뭐 실제로는 그 100% 누구라도 100% 안정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버튼 하나 누르면은 모든 배송이 완료된다까지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미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이 되어야겠네요. 네. 아마 이 드론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드론 분야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 동력의 큰 한 축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기술들이 잘 활용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드론의 이제 구성이 드론 기체, 주변 기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 취업을 원하시거나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원하는 분야를 선택할 때 드론 관련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연구하신다면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 사실 드론이라는 게 이제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드론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뉘어 보면 우리가 진짜 못 보던 아주 경이로운 풍경들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또 다른 눈 같은 존재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드론이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하나하나가 그 드론이 담아내는 영상들, 이미지들, 예, 각자의 어떤 그런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민간 영역에서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드론을 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원래는 계획은 1,300대를 띄우려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그 강원도의 그 강풍에 그 시범 그 리허설 하는 도중에 그 82대가 떨어지면서 네, 1218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비싼 드론을, 아까운 그 드론을 어쨌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실생활에 또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내풍성 문제인데요. 내풍성은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기체 구조를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디자인부터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든 작업을 이미 이제 시작에 들어갔고요. 현재까지는 10m/s 정도로 버티도록 해놨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바람이 셉니다. 예,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한쪽에서만 불면은 이제 대응이 가능한데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버틸 드론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말만 들어도 쉽지 않은 기술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냥 상상으로는 화성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로버와 그다음에 드론이 같이 탐사를 하는 그런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제 이제 미션이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드로이드라고 요즘 이제 뜨고 있는데 로봇으로 이제 실제 배송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드론을 잘 연결시키면은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배송 프로세스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가를 지나면서 이제 로봇이 딱 소포를 들고 같이 가는 거죠. 배달을 앞에 가거나 이제 뒤에 가면서 쫓아가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여러 곳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민첩하게 움직일 때가 이제 택배 아저씨가 연락이 왔을 때거든요. 택배 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드론 택배 기술이 사실 많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곧 상용화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소비자로서 그런 기술들이 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은 그 고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수만 대 드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날아다닐 수 있도록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드론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